위자료? 네가 뭐를 했다고 돈을 받아? 시어머니가 이혼 협의서를 보며 콧웃음을 쳤습니다. 4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중을 들었습니다. 국이 짜다고 뜨거운 국물을 손등에 쏟아붓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내 친정 거지 집안 생각해. 우리 집 아니었으면 넌 길바닥이야. 남편은요?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좀 잘해. 그날 밤 소영은 시어머니의 비밀 휴대폰과 금고 속 이중장부를 발견합니다.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돈 수백억. 이혼 도장을 찍자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는 주제에 소영은 조용히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완료. 1시간 후 시어머니의 불륜 사진이 포털 메인을 도배했습니다. 그토록 높았던 재벌 시어머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한복판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3층짜리 저택이 있습니다. 대문 앞에는 까만 세단이 늘 대기하고 있고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집안에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38살 소영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옆자리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소리나지 않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불을 켜자 시계가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12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된장국에 들어갈 애호박을 썰고 깻잎을 다듬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한약재를 넣은 차도 끓여야 했죠. 소영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4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7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68살의 시어머니는 태상건설 회장이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빈틈없는 차림이었죠. 소영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소영의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죠. 소영아, 이리 와봐. 소영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소영의 블라우스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뭐니? 다림질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명문대 나왔다더니 이것밖에 못하나?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다림질을 했는데 팔을 움직이면서 주름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다려올게요. 됐어. 밥이나 먹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소영은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죠. 시어머니가 된장국을 한 모금 떠서 맛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짜서 못 먹겠네. 소영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들어 소영 앞에 쏟아버렸거든요.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을 타고 흘러내려 소영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은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죠. 손등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집이 잡힐 것 같은 따끔거림이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머님, 손을 대었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것은 손등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스마트폰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서 게임 소리가 흘러나왔죠. 소영이 손등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손을 대었어요. 어머님이 국을 쏟으셨거든요.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바쁘게 화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죠. 응, 알았어. 약 발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죠.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여동생 칠순 잔치였죠. 큰 한식당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소영은 구석자리에 앉아 어른들 시중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죠. 소영이는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더라고요. 능력이 없나 봐요.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소영에게 쏠렸죠.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아직 계획은 무슨 계획? 내 나이가 몇인데 손주 얼굴을 못 보겠니? 소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떴죠.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소영아, 내 친정 형편 생각해봐. 우리 집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죠. 4년 동안 용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선물도 못 보냈죠. 모든 것이 시어머니 손 안에 있었습니다. 밤 11시 온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소영은 아무도 오지 않는 지하 세탁실로 내려갔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았죠.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쓰라렸고 가슴은 더 쓰라렸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서 11년을 일했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죠. 울다 지쳐 고개를 들었을 때 소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젖은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죠. 더 이상은 안 돼. 소영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화상 자국이 있는 손등이 욱신거렸지만 소영은 오히려 그 아픔을 느끼려는 듯 더 세게 쥐었습니다.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그날 밤 소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며느리가 무엇을 꿈꾸기 시작했는지. 세탁실에서 복수를 다짐한 그날 이후 소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분고분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소영이 시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는데 돌아올 때면 묘하게 들떠 있었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시어머니의 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에게 개인 비서 역할을 시켰거든요. 법인카드 정산부터 서류 정리까지 집안일에 회사 잡무까지 도맡아 했죠. 월급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분류하던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컨설팅 계약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PS 컨설팅이라는 회사와 맺은 자문 계약이었는데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월 5천만 원. 단순 자물쇠치고는 너무 컸죠. 소영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11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소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죠. 입술색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소영아, 나 급한 약속이 생겼어. 정리는 내일 해도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나가면서 책상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잠금 장치를 제대로 누르지 않았죠. 찰칵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소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 소영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저 서랍을 열어봐야 할까?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결국 서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당겼죠. 스르륵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류 밑에 검은색 휴대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쓰는 흰색 폰이 아니었죠. 소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왜 휴대폰이 두 개지? 손이 저절로 그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잠그지 못한 모양이었죠.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피 한 글자. 소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저녁 그곳에서 기다릴게.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곳이라니, 기다린다니. 이건 분명히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는 문자였죠. 68살 시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니. 설마 그럴 리가.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소영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찰칵. 조용한 회장실에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검은색 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소영이 마중을 나갔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영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기였죠. 시어머니가 평소에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겁고 더 진했죠. 남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새 향수 사용하셨어요? 향기가 달라지셨네요. 소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 백화점 지나가다 뿌려준 거야. 별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평소에 당당함이 없었죠. 소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다시 세탁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오래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쓰던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이 노트북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소영은 노트북을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그냥 숫자로 했죠. 의심받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검은색 휴대폰 화면, 피라는 발신인, 그리고 그 수상한 문자. 소영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퍼즐 조각 하나가
손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높은 컨설팅 비용, 매주 수요일 외출, 숨겨진 두 번째 휴대폰,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소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4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무기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어.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소영의 얼굴을 비췄죠. 그 눈빛은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지하실에서 소영의 복수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휴대폰을 발견한 뒤 소영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거든요. 소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소영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개인 법인카드 정산 업무였죠. 시어머니는 소영을 하녀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정작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몰랐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이 소영의 손을 거쳐갔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세탁실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난 1년치 법인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시어머니의 지출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찾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매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금액은 매번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제되어 있었죠.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그 검은색 휴대폰에 문자가 온 날도 수요일이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소영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차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까만 세단 옆에 김 기사가 서 있었죠. 김 기사님, 안녕하세요. 소영이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기사는 고개를 숙여 답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소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님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파악해 두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 있나요? 김 기사는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시어머니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건 집안에서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장님께서는 수요일마다 청담동 쪽으로 나가십니다. 매번 3시간 정도 계시다가 오시죠. 소영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3시간. 단순히 밥만 먹기엔 긴 시간이었죠. 아, 그러시구나. 거기서 회의라도 하시나 봐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혼자 내리시거든요. 저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 오면 모시러 가죠. 혼자 내린다. 소영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나는 건 분명한데 운전기사에게도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죠. 수요일마다 청담동. 3시간 동안 혼자. 그리고 그 검은색 휴대폰의 문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영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요일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외출해야 했고 들키지 않게 미행해야 했습니다. 소영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 전에 입던 옷들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본 적 없는 옷들이었죠. 검은색 원피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그리고 책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써보니 평소의 소영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수요일이 왔습니다. 소영은 아침부터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거든요. 입술색은 더 붉었고 눈 화장도 더 또렷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소영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저녁 전에 돌아올 거야.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소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소영의 눈빛이 달라졌죠.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방으로 올라가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죠. 거울을 한번 확인한 뒤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마치 영화 속 탐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택시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동안 끌려다니기만 했던 자신이 이제는 직접 움직이고 있었죠. 누군가의 비밀을 캐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죠. 처음으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이 소영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택시가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법인카드 내역에서 봤던 레스토랑 근처에서 내렸죠. 골목 모퉁이에 서서 레스토랑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까만 세단이 길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죠. 소영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썼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와 함께 나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소영은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손안에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카메라 앱을 미리 켜두었죠. 언제든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이제 곧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터였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소영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미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마실 생각이 없었죠. 눈은 오직 길 건너 레스토랑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소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거든요.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짚은 걸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자리를 뜨지 않았죠.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패턴이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죠.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거든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 소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68살의 시어머니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죠. 소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정말 시어머니인가?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꼿꼿한 자세, 그 흰 블라우스, 그 걸음걸이.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소영이 4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줍게 마치 소녀처럼.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안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를 켰죠.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두 사람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사진 몇 장을 찍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선명하지 않았죠. 더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소영은 커피값을 계산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다시 확인했죠. 레스토랑 맞은편 골목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끝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죠. 소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차로 가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옆 골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소영은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골목을 빠져나오자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죠. 소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저기로 가는 건가? 두 사람이 호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죠. 여기서 멈출까? 아니면 끝까지 따라갈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소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죠. 4년 동안 당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쏟아진 국물에 데인 손등, 친척들 앞에서 받은 망신, 용돈 한 푼 없이 살았던 나날들. 소영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죠. 소영은 구석에 있는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잡지를 집어들고 얼굴을 가린 척했죠. 눈은 로비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리고 카드키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을 잡은 거였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죠.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양이었죠. 소영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수천 번 해온 것처럼. 시어머니가 남자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죠. 그리고 남자의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영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68살의 시어머니가 마치 연인처럼 남자에게 기대어 있었죠. 집에서 보여주던 철권 통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기 직전 남자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소영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손에 쥔 휴대폰이 축축했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거든요. 촬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조금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을 잡는 장면, 머리를 기대는 장면, 어깨를 감싸 안는 장면. 전부 다
소영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증거야.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는 소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제야 뺨이 젖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 문자를 보고 그 향수 냄새를 맡고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달랐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골목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4년 동안 그 집에서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12가지 반찬을 만들고 법인카드를 정산하고 욕을 먹고 무시당했죠. 자선사업가로 존경받는 시어머니,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모든 것을 통제했던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뜨겁죠. 하지만 지금 소영이 느끼는 것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결이,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소영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시어머니의 모습,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였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죠. 머릿속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더 파헤쳐야 했죠. PS 컨설팅, 그 이상한 컨설팅 회사, 월 5천만 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자문료. 그 남자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가는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소영은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저녁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영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소영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죠. 4년 동안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래,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소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날 밤 세탁실에서 소영은 동영상을 비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카드가 손에 들어왔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소영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요, 어머님.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세탁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소영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빛이었죠. 호텔에서 찍은 동영상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불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큰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소영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월 5천만 원.
PS 컨설팅. 단순한 자물쇠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 호텔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던 50대 남자. 둘 사이에 분명 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다시 법인카드 내역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더 깊이. 세탁실에서 밤마다 노트북을 펼쳤죠. 눈이 충혈될 때까지 숫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PS 컨설팅 외에도 비슷한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성우개발, SH 파트너스, PS 홀딩스. 이름은 다 달랐지만 결제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매달 말일에 수천만 원씩, 1년이면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소영은 회사 이름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PS, 성우, SH. 뭔가 공통점이 있었죠.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PS, SH, 성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PS, 박성우. 영어로 쓰면 파크 성우. 이니셜이 PS였죠. SH도 성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모든 회사 이름에 그 남자의 흔적이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남자에게 주고 있었던 겁니다. 횡령, 배임. 머릿속에서 무거운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업에서 11년을 일한 소영은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상건설은 상장 회사였죠.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면 특별경제범죄법 위반이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법인카드 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 회사들이 진짜 유령 회사인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증명할 수 없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영이 시어머니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책장에 먼지를 털며 귀를 기울였죠. 그래, 다음 달 자금도 준비해둬. 평소대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동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청소하는 척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소영을 힐끗 보더니 벽에 걸린 큰 그림 뒤로 갔죠.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 뒤에 금고가 있었죠. 소영은 처음 보는 금고였습니다. 4년 동안 이 서재를 청소했지만 저 그림 뒤에 금고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금고 앞에서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슬쩍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각도가 좋지 않아서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1025. 우리 처음 만난 날. 소영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1025. 10월 25일. 그 남자와 처음 만난 날이 금고 비밀번호였던 거죠. 소영은 그 숫자를 머릿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1025. 1025. 절대 잊으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잠깐 훑어보더니 다시 집어넣고 금고를 닫았죠. 그리고 그림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소영아, 여기는 됐어. 나가봐. 네, 어머님. 소영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문을 닫고 복도를 걸으면서 소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금고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저렇게 숨겨둔 서류라면 분명 중요한 거였습니다.
어쩌면 소영이 찾던 결정적 증거가 저 안에 있을지도 몰랐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는 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 며칠을 참고 또 참았죠. 조급하면 안 됐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또 외출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였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가사도우미들도 오후에 퇴근했습니다. 집에는 소영 혼자뿐이었죠. 소영은 심호흡을 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죠. 벽에 걸린 큰 그림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금고가 나타났죠. 소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1, 0, 2, 5.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 열렸어. 손이 저절로 금고 안으로 들어갔죠.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와 검은색 노트 한 권.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들이 빼곡했죠. 회사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PS 컨설팅, 성우개발, SH 파트너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금액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이중 장부였죠. 공식 장부에는 올라가지 않는 비밀 자금의 기록이었습니다. 검은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날짜별로 얼마를 어디로 보냈는지, 그리고 옆에 적힌 메모들. 리베이트, 수수료, 특별자금. 소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숫자들을 더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죠. 1년에 수십억 원, 15년이면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백억 원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15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남자에게 준 거였죠. 건설 프로젝트마다 리베이트를 챙기고 유령 회사를 통해 돈을 세탁했습니다. 태상건설 회장이라는 사람이. 소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건 불륜 정도가 아니었죠. 수백억 원대의 횡령이었습니다. 이걸 터뜨리면 태상건설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옥에 갈 거였죠.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확신이었죠. 이 정도면 끝장낼 수 있어. 소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켰죠. 이중 장부의 핵심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유령회사 목록, 금액, 날짜, 메모.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노트도 촬영했습니다. 리베이트 내역, 수수료 기록.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소영은 끝까지 찍었죠. 다 찍고 나서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금고 안에 넣고 노트를 그 위에 올렸죠.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이.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서재를 둘러보며 혹시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서재를 나오는 소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죠.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불륜 동영상, 수백억 원대 횡령 증거. 이 정도면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죠. 그날 밤 세탁실에서 소영은 모든 사진을 비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의미 없는 숫자로 바꿨죠.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없게.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소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법적으로, 금융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회계법인에서 기업 비자금을 추적하는 일을 하는 오빠였죠. 국세청에서 15년을 일하다 이직한 이 분야 전문가였습니다. 소영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연락해야 했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안전하게 빼돌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야 했죠. 소영은 노트북을 덮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이제 곧 그 칼을 휘두를 때가 올 거였습니다. 금고에서 이중장부를 촬영한 다음 날 소영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12가지 반찬, 된장국, 한약재 차.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젯밤 찍은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소영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가 소영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죠. 뭔가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소영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내내 소영을 계속 쳐다보았죠. 국을 떠먹으면서도 반찬을 집으면서도 소영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금고는 원래대로 닫았고 서류도 제자리에 뒀잖아. 소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청소, 빨래, 저녁 장보기 목록 작성. 오후가 되어 소영은 시어머니의 서재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죠. 소영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소영의 시선이 벽에 멈췄습니다. 그림이었죠. 금고를 가리고 있는 큰 그림. 어제 분명히 원래대로 돌려놨는데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살짝 내려가 있었죠. 소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실수한 건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빨리 그림을 바로잡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림을 똑바로 걸고 뒤를 돌아서는데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소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김비서는 50대 남자로 시어머니의 비서실장이었죠. 회사와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눈으로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김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담겨 있었죠. 소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김비서님. 그냥 청소하러 왔어요. 그림이 비뚤어져 있어서 바로 잡았고요. 그러셨군요.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는 제가 따로 업체 부르겠습니다. 사모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김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죠. 복도를 걸으면서 등 뒤로 김비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소영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킨 걸까? 김비서가 눈치챈 걸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김비서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소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일부터 그렇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시어머니의 회장실로 가려는데 김비서가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회장실 정리는 따로 업체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겼죠. 네, 갑자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보안 강화 차원입니다. 회사 기밀 서류가 많아서요. 김비서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소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서는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안 강화, 접근 차단. 이건 분명 뭔가 눈치챘다는 뜻이었죠. 그림이 비뚤어진 걸 봤을 수도 있고 금고에 손뗀 흔적을 발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거나 구박했는데 이제는 감시하기 시작했죠. 소영이 어디를 가든 눈길이 따라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실에서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소영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 같았죠. 아니, 새장보다 더 좁았습니다. 사방에서 눈이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에 세탁실로 내려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진 않는지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들어갔죠. 노트북을 켜는 손도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증거를 빨리 빼돌려야 했죠. 노트북에 저장해둔 사진들, 동영상들. 이것들이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외장하드에 모든 자료를 옮기고 이 집 밖으로 빼돌리기로요. 그날 밤 소영은 세탁실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외장하드가 하나 있었죠. 결혼 전에 쓰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외장하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외장하드로 복사했습니다. 불륜 동영상, 법인카드 내역 캡처, 이중장부 사진들. 복사가 끝나자 폴더에 암호를 걸었죠. 숫자와 영어를 섞은 복잡한 암호였습니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원본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죠. 혹시 누가 노트북을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외장하드를 손에 쥐고 소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빼돌리지? 집안에 두는 건 위험했죠. 시어머니가 방을 뒤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친정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오빠에게 맡기면 안전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오늘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죠. 친정? 갑자기? 네,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능숙해진 자신이 낯설었죠.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저녁 전에 돌아오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영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외장하드가 들어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2층 창문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커튼 뒤에서 소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모른 척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영은 가방을 꼭 껴안았죠. 이 작은 외장하드 안에 시어머니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됐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오빠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7살 연상인 오빠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기업 비자금을 추적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이야? 전화로 급하다고 해서 오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대답 대신 오빠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좀 맡아줘. 이게 뭔데?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시어머니 거야. 비밀 자료들.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영은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숨겨진 휴대폰, 불륜 현장, 이중장부, 수백억 원의 횡령. 이야기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야기가 끝나자 오빠가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영아, 넌 괜찮니? 그 한마디에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이거 분석해 줄 수 있어?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볼게. 너는 일단 돌아가서 평소처럼 있어. 티내면 안 돼. 소영은 외장하드를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오빠가 그걸 받아서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겼죠. 옛날 소영 방에 있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책장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오빠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죠. 며칠간 조여왔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빛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멈추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이제 더 치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 오빠가 자료를 분석해 줄 거였죠. 그리고 그때 진짜 반격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외장하드를 오빠에게 맡긴 뒤 소영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죠. 집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지냈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오빠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친정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소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오빠가 분석을 끝낸 거였죠. 다음 날 소영은 또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소영은 담담하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죠. 친정집 거실에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오빠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소영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빠 어땠어? 오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소영 쪽으로 돌렸죠. 소영아, 내가 찾아낸 게 뭔지 알아?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PS 컨설팅, 성우개발, SH 파트너스. 그 선들이 모두 한 사람에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성호. 이 남자 박성호야.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인데 실제로는 유령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어. 오빠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찍은 이중장부 분석해봤어. 15년 동안 태상건설에서 이 유령 회사들로 빠져나간 돈이 최소 300억 원이야. 소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00억. 예상은 했지만 직접 숫자를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죠. 어떻게 빼돌린 거야? 건설 프로젝트마다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어. 실제 자문은 없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계약한 거지. 리베이트야. 오빠가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특별경제범죄법 위반이야. 횡령의 배임까지. 금액이 50억 원만 넘어도 무기징역 가능한 범죄야. 소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무기징역.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죠. 시어머니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빠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소영아, 넌 정말 괜찮아? 그 물음에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4년 동안 당한 일들, 국물에 데인 손등, 친척들 앞에서 받은 망신, 용돈 한 푼 없이 갇혀 살았던 나날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끝내려고. 오빠가 소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끝내자. 근데 제대로 끝내야 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오빠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얼굴이 진지해졌죠. 내가 작전을 짜봤어. 들어봐. 소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이혼 협의서를 제출해.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하면 숙려 기간이 한 달 있어. 그 한 달 동안 내가 저 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 숙려 기간이요? 응. 협의 이혼하려면 법원에서 양쪽 다 한 달 동안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줘. 그 기간이 끝나야 이혼이 확정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의 말이 이어졌죠. 그 한 달 동안 내가 움직일 거야. 국세청에 예전 동료들 있고 탐사보도 전문 기자도 알아. 증거 검증하고 기사 준비하고 금융당국에도 제보할 거야. 그러면 숙려기간 끝나는 날 이혼 확정되자마자 터뜨리는 거야. 불륜 스캔들이랑 횡령 의혹 동시에. 그 집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다음에.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뒤에 터뜨리면 소영은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발악해도 소영을 건드릴 수 없었죠. 오빠 고마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죠. 고맙긴. 내 동생인데. 그동안 힘들었지?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4년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죠. 그런데 이제 오빠가 옆에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를 닦으며 물었죠. 이혼 협의서는 어떻게 써? 내가 준비해뒀어.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끝내는 걸로. 오빠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 이혼 협의서가 들어있었죠. 소영은 서류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청구 없음. 깨끗하게 헤어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자료 안 받아도 괜찮아? 응. 어차피 받아봤자 나중에 시어머니 재산 다 압류당할 거야. 그리고 위자료 없다고 하면 저쪽에서 더 쉽게 도장 찍어줄 거야.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에게 단 한 푼도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위자료 없이 나가겠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 거였습니다. 빈손으로 쫓아낸다고 비웃으면서요. 알겠어. 내일 얘기할게. 소영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4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이. 그날 밤 소영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할 말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죠. 떨리지 말자. 담담하게 말하자. 그래야 의심받지 않아.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소영.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 식사였죠. 소영은 밥을 몇 숟가락 떴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뭔데? 소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예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죠.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여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이혼해주세요.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죠. 야,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이야? 뭐가 불만인데? 그때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꼈죠. 소영아, 이게 뭐니? 위자료도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어차피 줄 것도 없어. 빈손으로 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는 거지, 뭐.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아, 얼른 도장 찍어. 보내줘.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나가겠다는 사람 붙잡아서 뭐해. 아이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아프지 않았죠.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을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영도 자신의 칸에 서명했죠.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후회해도 돌아올 생각 마. 우리 집 문턱 다시 못 넘어. 소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기다리세요, 어머님. 곧 누가 후회하게 될지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소영은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자 한 달간의 숙려 기간이 시작되었죠. 30날만 버티면 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죠.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청 완료. 숙려기간 시작.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가 움직인다. 한 달 뒤에 보자. 소영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죠. 한 달 뒤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죠. 소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숙려기간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30날. 소영에게는 그 30날이 1년처럼 느껴졌죠. 이혼 협의서를 낸 뒤에도 소영은 그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며느리였거든요. 소영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죠.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을 더 심하게 무시했습니다. 이제 곧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대놓고 냉대했죠. 소영아, 밥맛이 없네. 요리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쫓겨나는 거야. 소영아, 청소 좀 제대로 해. 어차피 며칠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일이나 하고 가. 소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날짜를 세고 있었죠. 29일, 28일, 27일.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울렸습니다. 한편 오빠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짧은 문자만 왔죠. 순조롭게 진행 중. 걱정 마. 기자 만났어. 증거 검증 중. 금융당국에도 제보했어. 조사 준비 중이래. 소영은 그 문자들을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휴대폰을 꼭 쥐고 화장실에서 몰래 확인한 뒤 흔적을 지웠죠. 숙려기간이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죠. 소영은 마트에 장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소영아,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박성호 주변을 탐문하고 있대.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들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화한 거야. 업계에 미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다는 느낌 정도. 조심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 했죠. 마지막까지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숙려기간이 일주일 남았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유난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에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탁 내려놓았죠.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소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죠. 혹시 소문을 들은 걸까? 며칠 후 소영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뭐? 해외 출장? 갑자기? 언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음소리.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도망가는 거야?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망? 박성우가 도망간 거였죠. 소문을 듣고 낌새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성호 출국했어. 해외로 튀었대. 예상보다 빨리 눈치챘나 봐. 소영은 잠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성호가 도망가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문자가 왔죠. 괜찮아.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어. 저 남자 없어도 터뜨릴 수 있어.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만 버티면 됐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숙려기간 마지막 날. 소영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차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마지막까지 티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오전 10시 소영은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협의 이혼 최종 확인을 위해서였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곧이었습니다. 곧 자유가 오는 거였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세 사람이 상담실로 들어갔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에 변함 없으시죠? 남편이 소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소영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소영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사람. 국물에 손이 대었을 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사람. 소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후회 없어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확정하겠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서류가 정리되었죠. 그리고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조여왔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소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소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이었죠. 소영아, 빈손으로 나가는 주제에 큰 소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소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4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 국을 쏟아 손을 떼게 했던 사람,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줬던 사람, 용돈 한 푼 주지 않고 가둬뒀던 사람. 소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잘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두고 보자. 우리 집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소영은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죠. 걸음을 옮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시죠, 어머님. 1시간 뒤면 누가 아무것도 아닌지 알게 되실 거예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자유의 공기.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죠. 완료.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4년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1시간 후에 터진다. 안전한 곳으로 가. 주소 보낼게. 소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시간. 1시간 후면 시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였죠. 오빠가 보내준 주소로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오피스텔이었죠. 오빠가 미리 빌려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한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택시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4년 전 이 도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은 감옥이었고 시어머니는 간수였죠. 4년 동안 갇혀 살았습니다. 용돈 한 푼 없이, 자유 한 조각 없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그 감옥이 무너질 거였죠. 소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40분 남았습니다. 40분 후면 뉴스가 터질 거였죠. 시어머니의 불륜, 수백억 원의 횡령.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날 거였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휘둘러질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간이 떴습니다. 오후 3시. 바로 그 시각 어딘가에서 기사가 올라가고 있을 거였죠. 소영은 천천히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4년간 참았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소영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뉴스 앱을 새로 고침했죠. 1번, 2번, 3번.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속보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소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태상건설 윤정숙 회장, 15년간 불륜 의혹, 미래 현장 포착. 소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 터졌어. 손가락이 떨렸지만 기사를 눌렀죠.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소영이 직접 찍었던 그 사진들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시어머니와 박성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 흐릿하지만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윤정숙 회장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 박성호와 15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내용이었죠. 매주 수요일 청담동에서 만났고 고급 호텔을 이용했다고. 소영이 모았던 증거들이 하나하나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진짜 시작됐어. 진짜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죠. 소영아, 봤지? 이제 시작이야. 응, 봤어. 오빠, 진짜 터졌어. 포털 메인에 올라갔어.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앞으로 며칠간 더 터질 거야. 넌 거기서 가만히 있어. 전화를 끊고 소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죠. 오빠 말대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시어머니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정숙 불륜 어플라이. 태상건설 회장 스캔들. 관련 검색어가 줄줄이 달려 있었죠.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었죠. 자선사업가라더니 뒤에서는 이런 짓을. 저 나이에 불륜이라니 역겹다. 남편 죽고 회사 물려봤더니 이게 뭐야? 재벌들은 다 저러냐? 소영은 댓글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4년 동안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뜨거운 국물에 데인 손등, 친척들 앞에서 받은 망신, 용돈 한 푼 없이 갇혀 살았던 나날들. 그 모든 걸 안겨줬던 사람이 이제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태상건설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데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불륜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박성호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건물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TV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사흘 후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태상건설 윤정숙 회장,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 유령회사 통한 리베이트 정황 포착. 소영이 찍었던 이중장부 사진들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PS 컨설팅, 성우개발, SH 파트너스. 유령회사 목록과 빼돌린 금액이 상세하게 보도되었죠. 15년간 최소 300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댓글이 더 격렬했습니다.
불륜도 모자라서 횡령까지? 상장회사 회장이 이래도 되나? 주주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감옥 가야 한다. 당장. 박성호는 어디 있어? 같이 잡아들여. 태산건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했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시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쳤죠. 자선사업가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라고. 열흘 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산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죠.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뉴스에서 그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영은 TV 앞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았죠. 시어머니가 단상에 섰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불과 열흘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철권 통치 목소리가 아니었죠. 최근 보도된 내용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횡령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세례가 쏟아졌죠. 회장님, 미래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유령회사 계좌에서 회장님 측근 명의가 발견됐는데요. 박성호 대표는 왜 해외로 도피했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변호사와 상의 후에 기자들의 추궁이 거세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단상을 내려왔죠. 도망치듯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카메라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인가? 4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그 당당한 사람이 맞는가? 화면 속의 시어머니는 그저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4년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환호성을 질러야 마땅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란 원래 이런 건가? 소영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2주 후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검찰이 태산건설 본사와 시어머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영이 4년간 살았던 그 화려한 저택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죠. 서재의 금고가 열렸습니다. 이중 장부와 검은색 노트가 압수되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특별경제범죄법 위반, 횡령과 배임 혐의였죠. TV에서 시어머니가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영은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숙였지만 기자들의 플래시가 사정없이 터졌습니다. 회장님, 국민께 한마디 해주세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호송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죠.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같은 날 태산건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윤정숙 회장 해임이 결정되었죠. 50년 역사의 태산건설에서 창업주 일가가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경영진으로서 횡령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죠. 조사를 받고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회사 주가 폭락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빚이 고스란히 남편에게 떨어졌습니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끝났어. 다 끝났어. 소영은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끝난 건가? 4년간 준비하고 한 달을 기다리고 2주를 지켜본 끝에
진짜로 끝난 건가? 오빠 나 해낸 거야? 그래, 내가 해낸 거야. 전화를 끊고 소영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이었죠.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이 도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지옥을 살았죠. 이제 그 지옥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있고 남편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죠. 4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해냈어.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아 있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 윤정숙은 철창 너머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태상건설의 회장이었던 여자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보석 신청은 어떻게 됐어요? 윤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죠.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요. 윤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죠. 도주 우려라니. 내가 어딜 간다고. 박성호, 그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안 됩니다. 해외에서 종적을 감췄어요. 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15년을 함께했던 남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던 남자. 그 남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윤정숙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때 철권 통치로 그룹을 이끌었던 여자가 이제는 구치소에서 버림받은 연인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태주는 좁은 방에서 술병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빈 소주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보고 움찔했죠. 또 빚쟁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회사는 망했습니다. 어머니가 구속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수십억 원의 빚이 생겼죠. 집도 차도 다 압류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좁은 고시원 방뿐이었죠. 태주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소영 생각이 났죠. 4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 이혼하던 날 빈손으로 나가라고 비웃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소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소영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고시원 방에 술 냄새만 가득했죠. 그 시각 서울 시내 한 빌딩의 3층. 소영은 새 사무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하얀 벽, 깨끗한 책상, 새 의자. 인테리어가 막 끝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 옆에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영 마케팅 컨설팅. 소영은 그 글씨를 손으로 쓸어보았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회사라니. 결혼 전 11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시어머니가 그 돈의 존재를 몰랐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고 회사를 차렸죠.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전부 소영이 직접 고른 것들이었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죠. 이게 정말 내 거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4년 동안 용돈 한 푼 없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회사가, 자신의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죠. 축하해, 소영아. 소영이 돌아보았습니다. 오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 있었죠. 소영도 웃었습니다. 활짝 마음껏. 오빠 왔어? 당연히 와야지. 우리 소영이 개업하는 날인데. 오빠가 꽃다발을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하얀 장미와 안개꽃이 가득했죠. 소영이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꽃향기가 코끝에 닿았죠. 예쁘다. 고마워, 오빠. 사무실 잘 꾸몄네. 역시 마케팅 전문가답다. 오빠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쑥스럽게 웃었죠. 아직 갈 길이 멀어. 고객도 없는 걸. 금방 생길 거야. 넌 실력 있잖아. 오빠가 소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소영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야.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증거 모으고 버티고 끝까지 포기 안 한 건 너야. 난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오빠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오빠도 소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따뜻한 주황색 빛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내가 해줄게. 진짜? 내가? 응. 오랜만에 요리하고 싶어. 맛있는 거 해줄게. 두 사람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에 채소와 고기를 담았죠. 소영은 이것저것 고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정해준 것만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골랐습니다. 이것도 넣을까? 오빠 버섯 좋아하잖아. 그래, 넣어. 아, 저기 두부도. 마트 안에서 오누이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소영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4년 동안 꿈꿔왔던 자유가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소영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볶았죠. 오빠는 옆에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손 아직 안 나왔어? 오빠가 소영의 손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죠. 4년 전 국물에 데웠던 자리였습니다. 소영은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죠. 뜨거운 국물, 차가운 시어머니, 무관심한 남편.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많이 나았어. 이제 거의 안 보여. 다행이다. 오빠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영이 웃었죠. 오빠, 나 이제 괜찮아. 진짜로. 저녁 식사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누이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맛있다, 잘 먹는다, 간이 딱 좋네. 그런 평범한 말들만 오갔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영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4년 동안 식탁은 전쟁터였거든요.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작아지기만 했죠. 이제는 그냥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소영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빠가 돌아간 뒤 소영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꿈에 부풀었던 자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은 감옥이었고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증거를 모으고 버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열었습니다. 낮에 찍은 사무실 사진이었죠. 소형 마케팅 컨설팅. 그 간판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일부터 첫 출근이었죠. 아직 고객도 없고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지옥을 버텨냈으니까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소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죠. 그저 평온했습니다. 4년간의 고통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죠.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온전히 소영의 것이었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직 자신만의 내일이었습니다. 소영은 미소 지으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4년간의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